제목은 내용하고 좀 안 맞아요. 안 맞는 이유가 뭐냐면 아마 1월 달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인도에 성지순례를 갔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이걸 발표를 하라고 그러시고 제목을 그 다음 날인가 그 다음 기구 가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달라고 그래서 여행하는 하루 내내 동안 이걸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가장 좋은 주제가 뭘까? 이 주제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그때가 이제 계엄하고 탄핵 정국이잖아요. 그 한 기억의 내전 이게 딱 떠올랐고 그 다음에 국가라는 게 도대체 뭔가 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키워드를 가지고 그냥 제목을 만들었어요. 이제 제목을 보냈을 때는 기뻤는데 이게 써야 돼, 뭘 해야 되잖아요. 이제 잊고 살다가 이제 하려고 하니까 이게 쉬운 게 주제가 아닌 거예요. 또 어떻게 저질러서 그래서 제목을 바꿀까 하다가 그냥 그것도 일인 것 같아서 그냥 했어요. 했는데 우리가 6개월 동안 나라가 혼란스러웠잖아요. 이제는 정리가 됐고 세상이 좀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생각한 가장 많은 생각했던 게 대한민국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이런 걸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다고 생각해요. 대한민국이란 뭔가를 가장 좋은 정의는 헌법 1조 1항이라고 생각해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게 우리나라를 몇 번 살렸어요. 촛불혁명도 그렇고 이번에 비세혁명도 그렇고. 그렇다면 민주공화국이 뭐냐? 라는 건데요.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합이거든요.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두 개는 하나는 국제고 하나는 정체예요. 이제 두 개의 관계가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제가 최근에 관심 있는 건 공화주의예요. 민주화 이후의 공화주의. 제가 작년에 국회에서 이거 가지고 헌법 개정 가지고 발표도 했었는데요. 이제 공화국의 문제, 공화주의 문제. 그러니까 이제 아마 7공화국 개헌 문제가 지금 본격 아마 좀 지나면 또 얘기가 나올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민주공화국이라는 게 뭐냐면요. 시민적 덕성을 가진 국민이 주권자로 조국을 가질 때 저는 이게 민주공화국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재명 정부가 국민주권 정부거든요. 공식적으로 지금 국민주권 정부. 근데 이제 국민주권, 위대한 국민이 이렇게 그 내란을 종식시켰으니까 국민주권 정부라고 했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조국이라고 생각을 해요. 조국이 뭐냐인데요. 제가 대선 때 저보고 조국혁신위원회 선거 그럴 거예요 아마 저기 선거 거기에 조국혁신당이 후보를 안 냈어요. 안 내가지고 민주당에서 조국혁신위원회에 대선 캠프를 했어요. 거기 오라고 그래서 저보고 위원을 하래요. 그래가지고 조국혁신당 의원들한테 조국이 뭐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조국이 조국 대표냐? 아니면 우리 나라 조국이냐? 근데 거기서 지금 굉장히 조국혁신당에서 지금 심혈을 기울이는 게 사회권 선진국이에요. 그럼 사회권 선진국과 조국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할 때 제가 이 말을 했어요. 이 마치니의 유명한 말이거든요. 마치니가 이제 이탈리아를 통일하고 이제는 국가가 됐으니까 이탈리아 국민을 만들어야 된다. 나라는 있는데 국민이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조국을 가진 국민이다. 조국이라는 건 땅이 아니다. 이념이다. 공동체 의식이다. 근데 공동체 의식이 어디서 나오는가? 어떤 사람은 교육을 못 받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그럴 때는 조국이 없는 거다. 조국이라는 거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땅에 대한 사랑이 있는 게 조국이다. 그게 애국이다. 이게 파트리라는 말이 그런 뜻이거든요. 패트리오티즘의 어원이 파트리예요. 파트리하고 네이션하고 다른 뜻이에요. 근데 이제 네이션은 내셔널리즘이고 파트리는 패트리오티즘이고 패트리오티즘은 이념이에요. 그러니까 조국을 가질 때 공화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 대한 사랑이 있는 거죠. 이게 조국이거든요. 근데 인간만 조국이 있어요. 공동체를 형성한
인간만 이제 그래서 인간만 포리스적 동물이 됐거든요.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유명한 인간은 포리스적 동물이다라는 건데 그 니코마코스 율리학에 이런 말이 있어요. 공동체 굉장히 유명한 정의예요. 공동체란 무엇이냐? 같은 것을 기뻐하고 같은 것을 슬퍼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모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쁘나 슬프나 우리는 하나다라는 그런 모임을 가질 수 있는 거. 뭔가 감정이죠. 뭔가 감정적 연대가 있을 때 공동체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명한 이제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 테즈가 그거잖아요. 이기적 개체가 모여서 거대한 협력 공동체를 구성한 거고 그게 폴리스거든요. 그게 조국이에요. 그게 조국이죠. 근데 인간은 어떻게 조국을 가질 수 있었냐면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정보 네트워크. 이게 이제 최근에 나온 유발 하라리 넥서스 테제죠. 역사의 주인공은 정보 네트워크다. 결국은 저는 대한민국 네트워크라고 생각해요. 정보 네트워크거든요. 아까 말한 그 이런 정보를 우리가 공유할 때 조국을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이 정보가 서로가 달라서 일어난 게 기억의 내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를 인간이 할 수 있었던 이야기죠. 이게 사피엔스 테제죠. 우리가 이야기라는 걸 통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인간은 조국을 가질 수 있었던 거죠. 그럼 이거를 다른 식으로 하게 되면요. 그러면 이 이야기라는 걸 통해서 이야기가 어떤 효과가 있냐는 거예요. 저는 두 가지로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동조화와 동기화예요. 이 동조화가 뭐냐면요. 마음의 주파수가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트로놈이 두 개 책상에 놓으면은 두 개가 같아져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박수를 막 치잖아요. 근데 박수가 하나가 돼요. 그 다음에 이런 말도 해요. 한 집안에 여성이 있다면 월경 주기가 같아져요. 이게 우주의 흐름이거든요. 주파수가 같아지는 거예요. 모든 물체는 입자하고 파동이거든요. 우리는 이 파동이 짧아서 입자만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근데 이것들이 주파수가 같아지는 거. 이게 동조화예요. 그러니까 튜링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되고 난 다음에 이제 군대에서 하는 게 이게 제식훈련이에요. 군대 가서 제식훈련 하는 게 뭐냐면 동조화 시키는 거예요. 하나의 집단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려는 게 뭐냐면 동기화예요. 그러니까 제가 영어로 이걸 처음에 잘못 뻔했어요. 이거. 그래서 한자로 다시 쓰고 이거 고친 거예요. 원래는 동조화는 트레인을 연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트레인을 연결해서 같은 트레인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식훈련 같은 거예요. 이게 인트레인먼트 동조화고요. 이건 튜링하는 거고요. 동기화는 뭐냐면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개념을 공유하고 집단 지형성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게 조국이에요. 이거 하려는 하나의 정치적 제도적 장치가 보훈이에요. 보훈. 이걸 하기 위해서 국가가 공동체 구성원들의 동조와 동기화를 위해 조국의 공동체 의식과 애국심을 고취할 목적으로 만든 제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국가는 구성원들한테를 동조화시키고 동기화시키기 위해서 보훈이라는 제도를 만들어낸 거죠. 이걸 통해서 뭘 하려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걸 쉽게 하는 방법이 제가 처음에는 이거 장난으로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넌 어떻게 생각하냐? 보훈은 집단의 동조와 동기화를 목적으로 만든 국가의 제도인가? 제가 한번 생각해서 했더니 얘가 너무나 훌륭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이제 발제 끝났다. 이거면 끝났다 했어요. 이거 보세요. 얼마나 훌륭한가요? 보훈은 단순한 예우가 아니다. 보훈은 굉장히 훌륭한 정의예요. 헌신과 희생을 기념하고 예우한 제도지만 보상에 머물러 있지 않은 거예요. 거기에는 뭐예요? 기업과 기념. 아까 신지백 선생님 한 얘기 다 있잖아요. 기업과 기념이거든요. 그리고 뭐예요? 공동체의 정체성, 정당성, 방향성을 설정해요. 그래서 보훈의 사회적 기능에 집단의 동조와 동기화다. 집단의 동조와 동기화도 엄청나게 잘 정리했어요. 우리가 감정, 기억, 서사를 공유하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그게 행사가 뭐예요? 국가기념이래요. 국민을 위해. 이게 이제 동조화하려는 거고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동기화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국가가 하는 일을 충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보훈은 과거의 기억을 통해 현재의 시민 정책서가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미래를 위한 정치적 동기와 연대감을 만들어내는 장치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훈이 실패하는 왜곡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일 인사나 독재 협력자한테 보훈하면 보훈이 망가진다는 거죠. 가치관은 혼란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보훈이 이데올로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보훈이 정치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국민 분열이 한다는 거고요. 공감이 깨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훈은 정치 공동 형성의 의례 정치, 결국 베네디트 앵더슨 태제, 상상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정치 종교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공유하는 정치적 기억을 제도하는 것이고 공화국 시민들에게 이 나라가 왜 존재하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정치 속의 강경을 깨우는. 엄청나게 똑똑해요, 챗GPT. 그래가지고요, 제가 이것도 물어봤어요. 그러면 대한민국 보훈을 평가하고 나름대로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했더니 뭐 기여할 점이 있고요. 한계는 뭐냐? 편향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공성의 왜곡으로 인해서 기억의 정당성이 훼손하기 때문에 재현을 한다면 공정하고 투명한 보훈의 기준,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이제 어려운 얘기를 아까 신주백 선생이 얘기를 했잖아요. 세 가지 코드가 서로 충돌하거든요. 그 다음에 역사학계 어쩌고 하는데 역사학계 자체도 분열돼 있어요. 그 다음에 균형 있는 보훈서상, 그래가지고 결론도 훌륭해요. 대한민국 보훈제도는 정치적 공동체 형성에 실질적 기여를 했지만 기억의 선택에 편향되거나 권력화될 때 공동체의 분열과 정치적 불신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위해서는 기억의 정의, 보훈의 공공성, 그리고 시민적 덕성을 기반으로 한 공감의 정치가 필요합니다. 아니, 이렇게 훌륭하게 챗GPT가 보훈을 하는 걸 보고 이거 아니었으면 저희 이거 발표 못했을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가 이제 얘기예요. 보훈의 정치 교육과 역사 전쟁. 이제 이게 본론인데요. 인간의 학습은 세 가지 방식이에요. 반사 학습, 이것도 영어 처음에 제가 잘못 보냈더라고요. 영어로 reflex learning. 이거 파블로프 조건 반사 같은 방식. 그러니까 인간은 유일하게 학습을 한다는 게 문화거든요. 학습을 하는데 학습하는 방식 크게 보면 세 가지예요. 파블로프 개처럼 조건 반사적으로 자극 반응을 하는 거고요. 둘 다는 보상 학습이에요. 리워드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보상을, 이게 이제 잘하는 게 딥러닝이에요. 이게 이제 인공지능 이 보상 학습을 가지고 가중치 조정을 가지고 백프로파게이션 이렇게 하면서 이게 이제 제프리 힐튼이 한 머신러닝이죠. 이게 보상 학습.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모델 기반 학습이에요. 세계 모델 구성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보훈은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보상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보훈 안에는 세계 모델이 있어요. 그래서 이데올로기 충돌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인공지능이 못하는 게 뭐냐면 세계 모델 학습을 못해요. 인공지능은 세계 모델로 학습하지 않아요. 걔네들은 순전히 확률적으로 학습하는 거거든요. 세계 모델 학습이라는 게 뭐냐면, 최근 뇌과학에서 뭘 보냐면요, 우리가 그러니까 눈으로 본 것이 본 데이터가 뇌로 오는 그것보다는요, 뇌에서 눈으로 가는 데이터가 더 많아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인식한다는 것은 모델로 인식하는 거예요. 감각 자료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모델 인식. 그 얘가 뭐냐면, 우리가 계단을 갈 때요, 내가 밑에 계단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없어요. 그럼 푹 빠지죠. 이게 그거예요. 뇌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맞으니까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뇌가 아는 거예요. 눈이 아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한다는 건 언제나 세계 모델로, 그 유명한 예들 있잖아요. 농구장 코트에 침팬지가 왔다 갔다 해도 몰라요. 왜? 그건 세계 모델이 없는 거거든요. 우리는, 인간은요, 모델로 모든 걸 인식하는 거예요. 패턴, 그걸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거거든요. 자, 이 보훈의 문제가 이거예요. 결국 보훈의 충돌은 뭐냐면 이 세계 모델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보수와 진보, 역사는요, 이 세계 모델이 다른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이란 게 뭐냐? 기억 공동체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기억하느냐, 무엇을 우선적으로 기억하느냐를 가지고 보훈의 코드가 다른 거죠. 자, 이게 대한민국의 정체성 문제예요. 자, 이게 결국 세 개예요, 세 개. 이게 보훈의 정체와 이런 게 세 개인데요. 이건 대한민국 역사가 이래서 그래요. 대한민국 역사가 이 세 개의 단계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 세 개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일제 식민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독립이에요, 독립. 국가에 독립한다는 거. 그 다음에 한국전쟁에서는 뭐겠어요? 6.25 때는 호국이에요. 나라를 지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군사정권에서는 또 뭐예요? 민주예요. 이 세 개거든요. 이 세 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세계 모델인데, 아니면 대한민국의 정체성 코드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세 개가 충돌한다는 거예요. 이 세 개가 불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우선순위 할 것이냐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자들은 반국을 우선시하는 거예요. 호국을. 그러니까 북한 아니에요. 친일보다는 북한이 더 나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럼 누가 옳고 누가 그르냐의 문제예요. 이게 보온이 정치하거든요. 자, 근데 자익 독립운동하고 반공국가 충돌 불일치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역사학자한테 가장 중요한 게 시대착오거든요. 그러니까 현재의 기준을 가지고 과거를 평가하는 거죠. 예를 들면 홍범도 장군 독립은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사회주의 운동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면 대한민국 수립 이전에 그 사람의 행적을 대한민국 수립한 이후의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는 게 맞냐는 거예요. 역사학적으로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공의 잣대로 독립을 보면 안 돼요. 그리고 대한민국 정체, 그 다음에 대한민국 이게 윤석열이 잘못한 게 뭐냐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란데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파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에요. 왜 그러냐면 반공국가가 되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민주공화국이 중요하냐면요. 저는 제 태제가 이거예요. 이 세계를 보는 방식을 민주공화국으로 보자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다음에 태제는 이걸 계보학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헌을 정치화하지 말고 계보학적으로 보자는 뭐냐면 후코의 개념이에요. 연속성과 단절을 두 개를 다 보자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진화하는 과정으로 보자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만들어지는 과정으로 보자는 거예요. 봉헌에 관한 이 세계의 충돌 코드에서 하나 일반적인 견해가 뭐냐면 이거 신용화 선생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봉헌은 과정이다. 봉헌은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정체성도 과정이다. 그러니까 우파하고 좌파하고 이데올로기 전쟁할 때 역사 추정 볼 때 과정으로 보자 라는 게 지금의 하나의 일치된 어느 정도 공유된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걸로 보자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과정에 틈새가 있는 거예요. 불일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걸 계보학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 혹은 민주를 연속과 불연속의 단층선을 대한민국의 돌연변이 진화하는 과정으로 보자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어렸을 때 이게 맞았어요. 내가 성인이 되니까 이게 맞아요. 그러면 내가 어렸을 때가 틀렸고 성인이 된 지금이 맞아요? 안 그래요. 그때는 그것이 맞고 지금은 이것이 맞은 거예요. 그게 두 개 다 나거든요. 대한민국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아까 질문도 그런 식으로 하셨던데요. 보수와 진보 다 인정하자는 거예요. 대한민국, 그러니까 새가요, 양 날개도 날잖아요. 날라면 뭐가 있어요? 몸통이 있어요. 몸통이. 두 날개로만 가지고 몸통이 왜 중요하냐면요. 머리가 하고 몸통이 중요하거든요. 방향성이에요. 이게 민주공화국이에요. 민주공화국이라는 머리하고 몸통에 좌우에 날개를 달고 대한민국 여기까지 온 성공의 역사예요. 엄청나게 성공한 역사죠. 우리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했고요. 유일하게 선진국으로 들어간 그 식민 지배를 받고 나라고요. 그 다음에 선도국가 가겠다고 그러고 엄청난 연주를 받던 나라, 원주 주는 나라 됐고요. 이게 뭐냐? 이 역사 전체가 뭐냐? 민주공화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모델, 독립, 호국, 민주 세계 모델 불일치를 이 다양성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뭐가 맞고 틀리다가 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복잡성이에요. 근데 진화는요, 다양성과 복잡성이 증가해요. 진화한다는 건요, 다양한 거고 복잡한 거거든요. 대한민국의 진화를 보자는 거예요. 이것이 뭐가 맞고 틀리자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서로 다른 걸 인정하자는 거예요. 우파는 우파 인정하고 좌파는 좌파 인정하고 이것들이 서로 갈등을 빚으면서 우리는 모순으로 온 거거든요. 갈등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등나무하고 칡나무거든요. 등나무, 칡나무 서로 들어가는 게 달라요. 등나무는 햇빛을 좋아하고요, 칡은 햇빛을 싫어해요. 두 개가 서로 얽히는 거예요. 얽히고 섞이는 게 갈등이거든요. 생태계가 그런 거예요. 생태계 자체가 갈등으로 생태계가 변화하는 거거든요. 대한민국 그런 식으로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죽고 아니면 살기, 널 맞고 틀리다가 아니라 서로 다른 이 갈등 관계, 이 모순이라는 걸 통해서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이 만들어지는 과정으로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100년 전쟁 같은 게 뭐예요? 친일 청산은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지금 아직도 일제시대부터 지금까지 100년 전쟁을 벌이고 있다. 과거 청산 우리 못했다. 라는 다큐고요. 건국전쟁은 뭐예요? 대한민국 건국절로 하자는 거예요. 이승만이 북부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유민주주의가 대한민국 정체성이고, 이 세계 모델 가진 사람들에 대한 100년 전쟁에 대한 반박이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제1공화국 되면 헌법 전문에 이제 5.18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민주코드거든요. 그러니까 민주코드가 들어가면 이제 뭐냐?
이 반공하고 또 충돌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자 이거를 독립, 호국, 민주를 포용하는 이게 조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 개의 가치가 대한민국을 만든 가치거든요. 이 세 개가 서로 충돌할 수도 있지만 이 대한민국 자체가 이것에 복합적으로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하나의 민주공화국 정치 연교. 이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서로 다른 것들을 인정하고 이게 국민통합하고 이게 대한민국이 진짜 대한민국 되는 거고 이런 면에서 민주공화국이라는 거 이런 식으로 한번 우리가 이 세 개의 다른 코드를 한번 우리가 이 모순의 변증법을 통해서 통합하고 서로 인정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새처럼 날아가는 방식으로 보훈을 한번 미래의 보훈이에요. 이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니까 서로가 마음에 안 들지만 보훈을 인정해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같이 가면 좋지 않냐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게 진화거든요. 이 다양성을 인정하는 게. 예,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토론을 맡은 박수연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간사 선생님께서 토론을 좀 맡아달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선생님도 사학자시잖아요. 저는 뭐 드라마 전공이니까 왜 안 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간사 선생님이 굉장히 정중하면서도 간절하게 부탁을 하셔서 제가 거절을 하면 누군가를 또 구하셔야 되는데 쉽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오케이를 하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의 PPT 발표문을 받았는데 또 워낙에 이제 역사학에 대해서 제가 잘 알지 못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일단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어서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선생님 아까 설명하실 때 어떤 부분들은 제 궁금증이 좀 해소가 되기는 했는데요. 네, 일단은 토론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발표문에서 세계 모델, 세계 학습 모델이라는 개념을 핵심적으로 좀 제시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개념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은데 아까 일부 그 부분의 내용을 좀 들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훈의 세계 모델을 독립과 호국과 민주라는 세 가지 코드로 구분하셨는데 네, 물론 이거는 너무 당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다른 코드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이것도 좀 질문을 드리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 선생님께서는 보훈의 계보학을 설명하시면서 돌연변이 진화라는 개념을 사용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서로 충돌하거나 단절된 역사적 기억들이 하나의 보훈 서사로 좀 연결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의 연결을 상정하고 계신지 궁금하고 또 이러한 진화론적인 비유가 실질적으로 갈등을 조정하거나 기억을 통합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 설명 방식이 될 수 있을지 그것도 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백년전쟁과 건국전쟁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것은 동일한 인물과 역사적 사건을 정말 정반대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를 통해서 드러나는 기억의 분열은 단순한 어떤 의견 차이를 넘어서 역사인식의 첨예한 충돌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근본적으로 상이한 기억서사들이 공존하는 현 상황에서 발표문에서 제안하고 계신 그 기억의 내전 종식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좀 실현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민주공화국이라는 상위 개념을 제시한다고 해서 진짜 어떤 화해, 통합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좀 들었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이제 기존의 보훈 개념인데요. 저도 이제 보훈의 개념을 새로 정의하고 재의미화할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훈이라는 의미가 오랜 세월 한국에서 갖고 있었던 의미를 떠올려 본다면 굉장히 국가주의적인 담론이나 보수적 정체성의 문제랑 연결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5.18과 같은 민주항쟁이 이러한 보훈서사 안에 포섭되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라는 생각도 들고 이것을 보훈 개념의 확장이 아니라 전유 혹은 재의미화의 어떤 시도일 것 같은데 이 과정에서 오히려 그 민주항쟁이 갖는 저항성의 의미가 희석되거나 비판적인 의미가 탈각될 우려는 없을지 좀 궁금했습니다. 저는 아까 선생님 설명 들으면서 이렇게 좀 서로 다른 입장을 포용하면서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의 상황에서 진보, 보수라는 굉장히 양분화된 입장
입장이 첨예하게 대결되고는 있고 그런 의미에서 갈등이 너무 극단화되지는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동시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특정의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역사 정보하신 선생님 앞에서 함부로 얘기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 이승만 관련 자료를 읽으면 저의 입장에서는 이승만이 했던 각종의 어떤 일들을 고려한다면 포용하고 가기 어렵다라는 마음이 좀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어떤 서로 다른 상이한 입장이 과연 정말 이렇게 평화롭게 공존, 통합 이렇게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좀 개인적으로 들어서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기 답을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도 그러니까 여기 와서 토론문 쓰신 걸 제가 보고 발표를 할 때 그 질문한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답을 하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상의 답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답은 없어요. 답은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이 답이 될 수 없다가 아니라 그 답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거든요. 현실적으로 달라요. 우리 다 다르잖아요. 다른데 공화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공공선이거든요. 그러니까 공공선. 우리가 합의하면서 우리가 같이 지향해야 될 것들을 만들어가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독립, 호국, 민주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이승만이든 어떤 사람의 평가에 대해서 뭐 공은 7이고 저기 과는 3이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아까 뭐 선, 뭐 후,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아까 뭐 차범석 산불 같은 것. 결국 인간이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잖아요. 이런저런 문제 했을 때, 그 다음에 보훈이란 결국 국가주의예요. 기존 국가주의죠. 그리고 보훈을 또 들어가면 뭐냐면요. 거기 엄청난 이권 싸움이 있어요. 보상 때문에 싸우는 거거든요. 보상. 거기에 대한 엄청난 돈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4.19를 넣느냐 빼느냐 할 때 엄청나게 반대하는 건 뭐냐면 엄청난 경제적 이득이 있어요. 그 안에.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답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답이다라고 할 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을 공론화시키면서 우리가 공공선, 그러니까 민주공화국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것들을 답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뭔지를 아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다른지를 아는 거죠. 그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이게 맞아요. 근데 나중에 이게 틀리거든요. 아까도 저기 신지백 선생 그래 89년 이전과 89년 이후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거든요. 그 다음에 기억해 얘기하면 중요한 게 뭐냐면 기억과 상상은 똑같거든요. 우리 기억은 언제나 재구성이거든요. 기억은 결국 미래예요. 그러니까 이 최근 뇌과학에서 이제 밝혀낸 거죠. 기억하는 부분하고 상상하는 부분하고 똑같아요. 언제나 기억은 범주적 재구성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 공동체 대한민국이라고 할 때 대한민국의 기억은 끊임없이 달라져요. 왜? 미래가 다르기 때문에. 기억이 왜 있냐면 살아남기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환경 속에서 내가 데이터를 가지고 환경에 대한 도전에 대한 응전을 해야 되잖아요. 응전하기 위한 정보 자료가 기억이죠. 근데 환경은 변하잖아요. 이걸 재구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억과 상상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그랬죠? 기억과 상상은 자매다. 그 유명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이라는 것 자체가 실체가 있다라고 이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역사학자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미래를 놓고 이 기억을 끊임없이 재구성하고 미래를 위한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답을 만들어가는 방식으로 보훈을 문제를 풀어야지 이게 틀렸다 맞았다 뭐 그렇다 이러면 결론 안 난다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세계 모델도 이게 뭐 달라지고 하나의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합의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조국이 뭔가라는 거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그걸 통해서 우리가 보훈도 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저는 그게 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만족할 만한 답은 아닐 수 있죠.
예, 됐습니까? 네. 네, 그럼 지금까지 두 번째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선생님과 백수님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